자, 반장들 반가워요. 고반장 별일 없어요? 네. 7월 2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기무사 개업 문건 관련해서요. 소강원 참모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 참모장이 기무사 2인자이면서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피의자 받고 신분으로 있는데요. 소환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직무에서도 배제가 됐고요. 네. 이 소 참모장이 국회 국방위에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한 만큼 네. 이 오늘 조사에서는 이 당시의 지시 정황, 네. 그 윗선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최 반장, 그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문건 410건 중에서 지난번에 일부만 공개했잖아요. 나머지 문건들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관련된 문건이 410개, 410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98개를 공개를 했었는데 나머지도 다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하. 저희 취재진들한테 공개할 예정인데 당장 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요. 이르면 내일쯤 될 것 같은데 공개가 네. 되면 저희가 곧바로 분석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계엄령 문건 논란 관련해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도 회의 때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본질과 별건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저희도 다뤘지만요. 송영무 국방장관 또 기무사 간부들의 정말 낯뜨거운 진실 공방이 그대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안의 본질 또 보고 논란이 좀 뒤엉켜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문건 보고 경위 관련해서도 법 별건으로 명확히 책임을 알아보겠다. 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내일이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기대했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는 않게 됐죠. 대신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를 계기로 북미 후속 협상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그러니까 2021년 1월이죠. 재선에 도전은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 핵 문제에서 CVID를 이루는 게 목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그동안 공석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첫 인선이죠. 네, 어제 오늘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 간사를 지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행정 경험, 정무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청와대에서 내렸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자꾸 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중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폭발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경찰이 주변을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러인지 아닌지 등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기무사 개업 문건 관련 속보와 미군 유해 송환 소식부터 알아보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컷오프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군 특수단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해서 기무사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소강원 참모장을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어제는 계엄령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일단 지목됐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출금 조치했죠. 그 사유에는 내란 음모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계엄 문건 파문은 기무사 개혁을 둘러싼 국방부와 기무사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계엄 관련 속보 또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죠. 얼마 전 복부장에게 다정회 반장 서열 4위 공식 확인받은 최 반장.
어제 발제에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반장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신반장을 1순위로 지지하고요. 네. 그다음 양반장, 고반장, 최반장. 네, 그 순서입니다. 의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기 바라고요. 이렇게 매직으로 직접 그려가며 설명하던 모습. 복부장과 양반장에게는 자, 그러니까 부장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아예 부장을 바꾸면 되지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양 반장도 안심해선 안 됩니다. 사실 최 반장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복부장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부장이 발제를 했으니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복부장 오늘 발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힘들어요. 지쳤어요. 봐봐요. 네, 이걸 막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언제 챙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경황 없는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를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권위주의는 죄악이라지만 그렇다고 하극상도 좋은 행동은 아니죠. 물론 최 반장의 행동은 우리 다정회의 재미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잘 짜여진 연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시는 장면은 연출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고강도 개혁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과 맞붙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맞추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졌습니다. 기무사는 증거가 있다면서 지난 9일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민대령의 말대로 송 장관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이라면 기무사 문건은 폭탄급이다. 기무사가 왜 국회에 줬는지 모르겠다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송 장관이 정말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국방부는 곧장 입장을 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허위 보고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민대령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가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냐도 중요하지만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송 장관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군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안 그래도 송 장관은 해군인데 육군 군단장에게 영이 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역시 기득권을 지키려 하극상을 감행했던 비판이 거셉니다. 자, 당초 청와대는 일단 국방부 내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도 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건의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작성의 윗선을 밝히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 예하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처음으로 공개한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했습니다. 네, 국방위에서 앞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입장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그런 자세한 사항도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검찰 조사 나왔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세월호 문건의 실무 책임자 소강원 참모장, 그리고 어제 소환된 계엄 대비 세부 문건 작성자 기우진 5처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 출국 금지는 수사가 곧바로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검토 차원이 아니라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죠. 수사단은 한 전 장관 출금 사유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계엄 문건 본질은 진실 규명, 보고 경위 잘못도 따질 것입니다. 네,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이요. 국내 진실 공방 또 정치권으로까지 지금 논란이 번진 상태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제목을 잡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의혹은 다 규명하겠지만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밝혔고 본질이 진실 규명에 있다.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을 김의겸 대변인이 대신 전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왜 이런 문서가 만들었고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네, 계엄령 문건 보고 논란과 관련해서도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의 잘못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 뒤가 될 것이라면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역시 이 보고의 메신저의 문제보다는 이 메시지 그 자체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관련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동부지검 사무실에서요.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이죠. 한 오후 4시부터인가요? 현판식이 열렸고요. 그 계엄령 문건 TF라고 있었잖아요. 그 문건을 만든 주체인데 그 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현 참모장이 이제 직무는 정진됐죠. 이제 현재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집중 발제에서 다뤘고요. 지난번에 그 TF 요원들에 대한 조사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에 걸쳐서 장성급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이제 실무자급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소 참모장을 소환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4일이었죠. 기무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은 어제 소환된 기우진 5처장과 소 참모장 두 사람인데 오늘 국방부는 두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 예하 부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윗선을 향할 텐데요. 어제 수사단이 한민구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적용된 혐의가 내란 음모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에서 지금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인데 진짜 왜 안 와요? 네, 저도 잘 모르겠고 알면 제가 신고를 할 텐데 네. 조 전 사령관 내가 지시했다.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인규 전 준수부장을 찾아냈던 한 교민단체에서는 현상금을 건 전단지를 만들기도 했었죠. 네, 지금 이제 기무사 측에서는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했다라는 1차적인 얘기를 했는데 조현천 전 사령관이 빨리 들어와야죠. 책임 있는 진술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지금 공방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서 제가 어제 속보로 간단히 전했지만요. 마지막에 수사단 수사가 끝난 다음에는 국회 청문회까지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사는 빨라지지만 또 동시에 장기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교안보 소식도 좀 다루고 갈게요. 여기도 좀 속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이 그러니까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 25주년입니다. 어때요, 양반자? 그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예, 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뭐 이미 미군 수송기도 오산 기지에 대기 중인데요. 이 수송기는 북한의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현지에서 유해를 실은 뒤에 간단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서 오산 미 공군 기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후 뭐 유해를 나무관에서 금속관으로 옮겨서 하와이로 이송한 뒤에 송환식을 치를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참석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의 표시와 함께 비핵화 이행 촉구 발언 또 종전선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부장께서 조금 아까 전에 뭐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게 있죠?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얘기했죠? 종전선언 뭐 아닌데? 정전협정 65주년. 아, 그래? 아, 근데 그럼 잘못 얘기했구나. 저는 60으로 들었는데 발음. 그죠? 첫 반장 제대로 네. 들었죠? 네. 이상하네요. 네. 아우, 예리하네, 네, 반장들이. 정전선 65주년이 아, 내일이죠. 네. 이 최근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를 시작하는 것, 또 유해 송환을 진행하는 것 모두 이 북미 간의 종전 선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청와대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형식과 시기를 모두 열어놓고 당사국과 협상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외통위에 출석해서 남북, 미, 중 4자 선언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판문점 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이렇게 융통성을 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논의에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북한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특히 이 유해 송환 조치는 미국 내 강경파들을 달래고 비핵화 회의론을 잠재우는 데 일조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오늘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 대사관에서 현대아산, 개성공단 기업회 등 남북 경협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비핵화 전까지 유지하겠다고 한 대북 제재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CVID가 미국의 목표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는 실현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engaged in patient diplomacy, but we will not let this drag out to no end. I emphasize this position in the productive discussions I had with Vice Chairman Kim Young-chol. 네, 인내하는 외교라는 표현이 또 눈에 들어오고요. 그 2021년 1월을 일단 시한으로 잡았지만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단 뭐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무한정 인내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도 동시에 밝혔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이 지난번 그 강원도 양로장 시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의 투쟁 기풍과 정신 세계가 확실히 남다르다. 폭풍 칭찬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강원도에 있는 식료품 공장, 가방 공장 등을 돌았는데 이설주 여사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내일이 정전선언 65주년이자 북한 내부적으로는 전승절로 부르는 날인데 이 북한 매체들이 별다른 반미 메시지나 열병식 등에 대한 보도는 없이 김 위원장 사찰 행보로만 채운 것도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 조직 개편이 부분적으로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골자는 현행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장 12수석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일부 비서관의 신설 또는 조정을 한 건데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이 48개 비서관이 49개 비서관으로 한 개 순증했습니다. 자영업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수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고 이 최저임금 논란 등에 따른 자영업 정책 총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기무사 개헌 문건 관련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소강원 참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으로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챙겨보고요. 회의 때 속보가 들어오면은 신반장이 좀 얘기를 해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개헌 문건 본질은 진실 규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막판 진통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청문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 관련 국회 상황과 대법원의 향후 변화 양상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현재 표결이 진행 중이니까요. 금방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수의견,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 편향적 정치적 인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후보자의 노동계 관련 경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시각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전부 노동자한테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선수가 법복을 입고 노동자들을 위한 심판을 중재자로서 가림말을 타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는 뻔히 예상되었던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노동에 좀 더 몰두하고 함께하면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되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기 때문에 네, 김선수 후보자 청문회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어제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선수 후보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이자 문재인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던 비서관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후보자에게 김선수 후보자 관련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가 당황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이 부하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자님, 상권분립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선수 후보자가 지금 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도 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의 직속 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이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은 즉각 본인이 자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제 채택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 보고서는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 보고서만 오늘 먼저 채택됐고 김선수 후보자의 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후 늦게 간신히 채택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날치기라도 처리하겠다는 좀 저는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절대 용납 못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저희들은 퇴장하겠습니다. 자,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주장하며 김선수 후보자를 반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반대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구성원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입니다. 이들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은 현재 5명입니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까지 더하면 8명이 됩니다. 과반이 넘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5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13명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명의 재판관 중 8명을 임명하고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코드화를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자,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우려야말로 우려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직접 발탁해서 임명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개인의 성향보다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법관의 기본 자세를 무시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삼권 분립이라는 사법부 독립성을 무너뜨린 건 전임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경력을 문제 삼아 상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 분립 정신을 무너뜨린 것은 지난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부입니다. 자, 이런 논란 과정에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이자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두 차례나 지낸 이회창 전 총재.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편향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과거의 활동 경력 가지고 찬반 양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조직이 약간 좌파적으로 편향되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활동을 했다 해도 그 소속원이라 해서 전부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대법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심 없는 분들도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다운계약서 문제입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3명 모두 다운계약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이렇게 의무화되지 않아서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잘못한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였다고. 저는 그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된 바 있죠. 오죽하면 이제 대법관 되려면 다운계약서 한 번쯤 써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지난 2012년 유일하게 중도낙마한 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 전 검사장입니다. 당시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다운계약서와 위장 전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김 전 검사장이 이번 청문회를 지켜봤다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당 반발 속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상정. 네, 저도 지금 계속 국회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표결 진행 중이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있는데 이 표결이 끝나야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이 정확히 어때요? 네, 뭐 현재까지 계속 그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읽고 이제 표결에 들어간 거죠? 네, 표결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 붙여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평화당, 정의당, 야권, 여권을 포함한 야권 일부에서는 다 찬성하는 입장이 기류가 크기 때문에 본회의를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라는 관측이. 당론 투표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 개별의 의견에 맡기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인사 관련된 표결이 많은데 앞서 상임위원장 가운데 나뉘었던 상임위가 있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개로 나뉘었는데 교육위원장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그리고 그 문체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각 당에서 확정을 한 상태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오늘 또 다른 안건도 있는데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국민권익위원 임명 동의안 또 오늘 함께 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어제 이미 이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으니까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최 반장 말에 따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 참석 재석 의원들의 과반 이상은 찬성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오겠죠? 이제? 네, 바로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속보를 하나 챙기고 갈게요.
권익위가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그동안 점검해 왔는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죠, 심판장.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가 그동안 기재부, 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서 모두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피감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객관적 기준과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서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이 해외 출장을 허용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게 이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례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출장 갔다 온 경우였는데요. 이 법령 근거 없이 피감, 산하기관이 감사, 감독기관 공직자의 해외 출장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례 22개 기관에서 5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국회의원이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이 16명, 지방의원 31명이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사항을 해당 감독기관과 소속 기관 등에 통보를 할 예정인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 징계나 이런저런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법관 그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최 반장은 빼줄 테니까요. 그거 좀 확인해요, 계속. 네,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왔고요. 이 주승용 부의장이 지금 대리 사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라 네, 아마 지금 저게 국회 현상화인 모양이에요.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의사봉을 두드려야지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요. 3명의 대법관 후보자 모두 다 득표율이 90%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안 보이는데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네. 어쨌든 전체 통과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지금 수치로 봐서는 통과된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그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 그 협의가 있었잖아요.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면서요, 고 반장. 네, 어제 3당 원내대표단이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협의에서는 여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23일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갈등 때문에 8월 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3당 체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를 대표해서 회동에 참석했던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로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여야 협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장 교섭단체 재추진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 전광판에 뜬 거를 잠깐 봤잖아요. 눈이 좋은 심판장이 좀 다시 볼래요? 수치가 지금 얼핏 보이긴 하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재적의원 299명 중에 오늘 총 투표수 271표고 이 대법관 3명의 후보자 모두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노정희 후보자는 이 가결 228표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동원 후보자 가결 247표로 통과가 됐고 김선수 후보자는 가결표가 162표, 그러니까 득표율이 약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 후보자 모두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역시 심판장이 눈이 좋습니다. 노안이라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요즘에.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비대위 출범 소식을 전했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비대위원 경력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선임이 된 김대준 비대위원이 이 논란의 주인공인데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논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을 했다는 점, 또 하나는 절도 등의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도 이 전과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 비대위원은 공천 탈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했기 때문이고 전과 기록은 사기범을 잡는 과정에서 사기범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다가 생겼다.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게 저는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일하기 힘들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상진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냐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신 의원,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 탈락하고 한 달 전까지 민주당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혁신 비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선도도 없고 혁신적이지도 않은 비대위원을 영입한 게 당 위기 극복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전광판을 보고 일단 속보를 전했는데 아직 기사가 뜨지는 않네요. 속보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속보를 좀 챙겨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통과. 일단은 통과 유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속보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속보가 방금 떴어요? 나왔습니다. 네, 통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할 얘기 있다고요? 네, 지금 통과된 건 맞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통과된 건 맞고. 자, 좋습니다. 지금쯤이면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서는 고인의 영정이 창원 자택과 사무실을 돌고 추모제가 열리는 창원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7분인데요. 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국회장으로 장례 일정이 진행됩니다. 국회 본청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 영정 오늘 오전 11시쯤 빈소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 자택, 사무실 그리고 창원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나선 겁니다. 자, 영정은 내일 국회 연결식에 맞춰서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청 외벽에 내걸린 저 대형 현수막, 노회찬 국회의원의 서거를 삼가 애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일 연결식을 앞두고 본청 앞에는 무대도 지금 설치되고 있네요. 자, 내일 오전 9시 발인을 하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결식이 엄수되면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열리고 있죠. 노회찬 의원이 앉아있던 자리 어떻게 됐을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노 의원 자리는 원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명패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름을 지운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노 의원의 부재가 실감이 납니다. 자, 국회에선 이렇게 조금씩 노 의원의 흔적을 지우고 있지만 노회찬을 잊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로 이제는 배우 김희애 씨의 남편으로 더 유명한 이찬진 씨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종일 되고 있죠. 노회찬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비행기에서 신문에 난 그의 기사를 읽고 그냥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정당 당비를 내려고 한다면서 정의당 당원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실제로 이찬진 씨처럼 노회찬 의원이 가고 난 뒤에 정의당 당원이 되겠다는 사람들 부쩍 늘고 있다고 하죠.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3월 새삼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이 성추행 의혹, 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이 의혹을 맨 처음 보도하자 허위 보도라면서 정 전 의원이 기자들을 먼저 고소를 했고 프레시안 역시 정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맞고소를 했었죠. 자, 경찰은 오늘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라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결국 2011년 12월 23일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만난 게 맞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거죠. 자, 정 전 의원 역시 당시에 이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걸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도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자, 반면 정 전 의원이 고소했던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해서는요, 불기소 의견을 달았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전 허위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해서 나의 선거를 방해했다라고 했지만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정 전 의원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사건 당일 호텔 커피숍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노회찬 의원 빈소를 그제 찾았더군요. 얼굴은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짧게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소식 전해드렸죠. 주 기자, 나는 제3자다. 남녀의 사적인 관계 언급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앞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또 주 기자의 이 사건 개입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던 소설가 공지영 씨, 어제 주 기자의 이 인터뷰를 보고서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어쩌려고 그래. 내가 들어가 보니 이미 경찰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 유유라고 말이죠. 정말 경찰이 뭔가를 밝혀줄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그곳 생활이 과연 어떨까 싶어서 말이죠. 자,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에어컨 한 대는 놔줬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500ml 얼음 생수통 하나, 그리고 선풍기 한 대가 전부라는 겁니다.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당뇨가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탓에 혈당 수치가 높아질까 봐 가족들이 우려하고 있다는군요. 자, 고 신영복 선생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는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을 쓰는 만큼 그래도 내가 다른 재소자들보다는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체감 기온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이 다 덥겠지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동부구치소, 물론 동부구치소 자체는 최신 시설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는. 하지만 꼭대기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층에 있으면은 복사열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울 겁니다. 제 추론이에요. 이제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자, 노회찬 의원 소식을 잠깐 좀 알아보면요. 그 6박 8일간의 아프리카 중동 순방을 마치고 이낙연 총리가 오늘 귀국을 했는데 바로 빈소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 빈소에서 이 총리 모습이 안 보이지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케냐, 탄자니아, 오만 이렇게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착하자마자 빈소를 찾았고요. 이 조문한 뒤에는 SNS에 추모글도 또 올렸습니다. 노 의원께서 꿈꾸신 정치를 흉내내지도 못했다. 노 의원의 매너에 스민 인간에 대한 배려에 응답하지 못했다. 노 의원의 익살에 감춰진 고독을 알지 못했다. 몇 달 전 노 의원을 붙잡고 막걸리를 몇 잔 더 마셔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네, 드루킹 특검 관련 수사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검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던 대로요. 심상정 김종대 의원 수사 관련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조사. 네, 그렇습니다. 이 드루킹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쓴 것과 관련해서 박상용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 기간이라 소화는 어렵고 드루킹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정의당 관계자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심상정 김종대 의원 수사 의지를 밝힌 셈이었죠. 이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특검이 정의당을 희생양 삼고 추악한 거짓 여론몰이로 돌파구를 열려고 하고 있다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겁니다. 네, 최 반장, 지금 이제 정의당 쪽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 특검의 추가적인 뭐 반응이라든지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허익범 특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진위가 잘못 전달됐는지 그런 일이 생겨 좀 안타깝다. 자극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상용 특검 여포 역시도 뭐 발언의 취지는 수사 협조를 구하고 협조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지 정의당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벌써 수사가 반환점을 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검 내부에서도 지금은 추모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드루킹의 핵심 측근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특검 활동 기한 연장을 언급했다면서요? 예,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갖고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드루킹 특검 수사가 60일로 종칠 것처럼 무력화하는데 동조하지만 지난번 특검법 합의는 60일 정식 수사 외에 30일의 추가적인 연장을 통해서 수사를 더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특검 연장 기간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SNS로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프로그램이잖아요.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시끌시끌하던데 보도가 아닌 연애 연출 프로라고 꼬집었다고요? 네, 이 방송을 보면 그 방송 중에 PD가 이재명 지사 본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사가 그 장면을 캡처하고서 이게 취재 보도인지 연애 연출인지 판단해 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이 쓴 글을 공유했는데 보통 연애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관련 사고나 사건이 터졌을 때 리포터들이 뭐 해당 연예인의 기획사 앞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뭐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해당 PD 역시 이 장면을 경기도청에서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지사가 그 점을 좀 꼬집은 겁니다. 네, 신반장이 뭐 집중발제 때 몇 번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 진행자 김상중 씨의 유행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현을 3차례나 사용하면서 그 이재명 지사가 반박하기도 했다고요? 네, 평소처럼 반론을 펴면서도 군데군데 방금 말한 그 접속사로 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쓴 건데요. 불쾌감의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이 지사 회사 대표가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다고 성남시장을 조직폭력배로 몬다라고 억울해했습니다. 또 보도와 관련해 SBS에 반론 및 의견 요청서도 보냈다. 그는 또 SBS 측에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면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국고 송실 방조 혐의 전체적으로 다 무죄죠, 일단. 예, 다 그렇습니다. 무죄고. 예. 그리고 국고 이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뇌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자들한테는 이제 국고 손실 혐의는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국고 손실 부분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요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의 방조범이라고는 봤지만 재판부는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이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 그 김 전 기획관이 이 방조한 범행은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게 되면 시효가 7년으로 줄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 행위가 마지막으로 벌어진 2010년 김 전 기획관의 범죄 혐의는 시효를 완성한 걸로 보고 면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네, 오늘 판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상당히 더운 가운데도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노회찬 추모제 거행 내일 국회 연결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속보죠. 8월 25일이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명의 후보들이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오늘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전당대회 무대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을 뽑기 위한 예비 경선을 치렀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집권 여당을 책임질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고요. 조금 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역대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경쟁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지도부를 뽑은 2016년엔 김상곤, 송영길, 추미애, 이종걸 후보가 출마해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됩니다. 그리고 2015년을 보겠습니다. 박주선, 조경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가 도전해 박주선, 조경태 후보가 본선 진출에 실패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을 보겠습니다. 강기정, 신계륜, 이용섭, 김한길 후보가 출마해 신계륜 후보가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죠. 이처럼 최근 선거에서는 4-5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서 예비 경선에서 한두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8명이 출사표를 던졌죠. 3명만이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비 경선에선 5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토록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 뭘까요? 그동안은 야당 대표를 뽑는 선거였다면 이번에 당선이 되면 집권 여당의 당수가 됩니다. 당장 국가의전 세월만 보더라도 여당 대표는 7위, 야당 대표보다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만큼 막강한 당내 권한도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의원과 부총리를 2번 지낸 4선의 김진표 의원, 또 초선이지만 도지사와 장관을 지내며 중량감을 가진 김두관 의원까지 저마다 화려한 소위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내 의원들이 바라보는 약점도 있습니다. 자, 이해찬 의원, 버럭 총리입니다. 총리 재직 당시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벌이는 등 과연 이번 정부에서도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들의 질의 내용이 상식 이하였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수용하는 건 그건 협치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성격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종걸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재임 시절 문재인 대표, 당시 문 대표와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죠. 당시 당무를 보이콧하는 등 초유의 사태의 장본인으로 이문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당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가 원만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이렇게 답합니다. 가볍고 판단이 일천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무거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두 번 다 당이 분열되지 말고 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탈당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표 의원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춰서 2020년부터 시행하자는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 기독신의회 회장을 지내는 등 개신교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제1당으로 또 여당으로 총대를 매려다가 총을 맞은 경우라고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결국은 종교인과서 안 매기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아서 열흘 만에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자, 그리고 36살의 남해 군수 당선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발탁으로 44세 행자부 장관이 되면서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린 김두관 의원.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합니다. 경남을 홍준표 전 지사에게 내주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350만 도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늘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누구보다도 또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자,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정의 최다 출연자 가운데 한 명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당 적폐청산 위원장을 지냈고 국정농단 사태 때 활약하며 인지도가 급상승했죠. 하지만 법사위에서 연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등 협치와 리더십의 자질이 당 대표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고 제가 품은 게 그게 무슨 계획해서 품은 게 아니고 원래 성품이 그렇습니다. 저 진짜 재밌어요. 세상에 그런 법사위 구성이 전된 인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강사 그 시스템 그런 역사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면면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들 가운데 과연 오늘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 3명 누군지 방금 전 소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가져가시고요. 네, 지금 속보를 받았는데요. 최종 후보 3명 지금 제가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후보는요. 광고 큐! 아니 지금 최 반장 뭐 하는 거예요? 회의가 장난이에요. 아니 최 반장이 요즘 자꾸 저렇게 일탈하고 또 이제 전현무시 따라하는 거 보니까요.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장하러 없이는 절대 안 되고요. 부장하고 같이 가면 또 모를까. 근데 절대 안 되고 조금 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빨리 결과 발표하고 들어와요. 할 얘기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회가 너무 좋습니다. 자, 8월 25일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최종 후보 3명은요. 자, 이해찬, 그리고 김진표, 그리고 송영길 의원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해찬, 김진표 의원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했고 또 한 명이 누굴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2년 전 경선에서 예선에서 탈락했던 송영길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최종 후보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입니다. 네. 정말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좋습니다. 그 이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들 435명의 투표로 진행된 예비 경선 결과 앞서 보신 것처럼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선 룰에 따라서 순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그 순서도 득표 순서는 아닙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의원, 김진표 의원의 컷오프 통과 가능성 높게 점쳐졌고 결국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한 명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친문으로 불리는 송영길 후보가 본선 통과를 한 겁니다. 본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다음 달 3일 제주를 시작으로요. 전국 순회를 시작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달 25일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본선에 진출한 후보 3명이 사실 모두 소위 친문 후보였다면 친문 내 세대 대결이 펼쳐질 거라는 본선에서 펼쳐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운동권 출신의 송영길 의원이 최종 한 명으로 포함이 돼서 진출을 했고요. 사실 송 의원도 지난해 대선 당시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내면서 새로운 친문, 신문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전당대회 컷오프의 패배에 대한 동정표도 일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송 의원의 경우 유일한 호남 출신인 만큼 이번 본선이 친문 또는 친문 대 호남의 대결이 되거나 또는 이 3명의 후보들 가운데 송 의원이 가장 젊고 운동권 출신인 만큼 세대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대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진영이 측면에서 누구를 지원하느냐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본선에서는 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니까 이번 오늘 투표보다는 더 많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탈락한 후보들의 반응을 포함해서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얘기를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도 속보가 좀 들어온 게 많아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최 반장한테 잠깐 물어봤지만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포착됐던 관련됐던 그 문건들을 전부 공개하기로 한 거죠? 네, 앞서 이 대법원이 자체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건 410건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가운데서 98건을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 이 법원 안팎에서는 나머지 모든 문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오늘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오늘 곧바로 모든 문건이 공개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법원 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서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건을 확보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법원과 검찰이 지금 신경전이 그 두 기관의 신경전이 상당히 가열되는 모양새인데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법원이 검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한 게 하나의 원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에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대법원이 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에 필요한 문서를 복사해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순간부터 이미 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요구한 관련자들의 인사자료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2번 연속 기각되면서 신경전이 더 날카로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통상 인신을 구속하는 이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 소명에 관한 법원의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18만여 건으로 이 중 영장이 발부된 건 16만여 건, 일부 기각은 2만여 건이고 완전히 기각된 건 0.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0.9%의 확률을 보여온 이 기각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2번 연속 재현이 된 겁니다. 자,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 범죄 혐의를 다수 추가를 했고 소명 자료도 다수 보강한 상태였다면서 이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제 법원이 셀프 기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각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력에 대해서도 중립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이언학 부장판사는 2010년 박병대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1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에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 판사를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항상 모범생으로 공부 잘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왔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부장판사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특별 검사처럼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고 현직 판사들 중에 뭐 전국법관 대표회의 같은 이제 그래도 공정해 보이는 그런 기구에서 의사결정 기구에서 추천을 한 분들 중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네, 오늘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검찰 조사 참고인 조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밝힌 그런 속보가 더 들어와 있는데 보면은 그 변협 압박 방안 중에서 대법원이 그때 변협을 압박하려고 했잖아요. 상고법원 관련해서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지금 대법원이 관련 판결에 개입한 정황을 아마 좀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련한 얘기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소개를 했고, 그 임종원 전 차장의 USB에서 관련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내일 저희가 추가로 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 그 얘기도 내일 같이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게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민주당 전대 본선 행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친숙한 어린 시절의 명작 중 하나죠.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보물섬의 위치가 있는 지도를 발견한 소년이 온갖 모험 끝에 보물섬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캐리비안 베이 해적 같은 영화의 원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꿈 같은 일이 소개됐습니다. 신일그룹이 보물선이라고 알려진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돈스코이호가 1905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일그룹은 무려 150조 원 정도의 금괴가 실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곧 인양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밝혔는데 금괴가 있다는 사료나 증거가 발견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게다가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1979년에 설립된 신일건업을 모태로 한 글로벌 건설 해운 바이오 블록체인 그룹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엔 6월 1일에 창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는 신일 골드코인을 발행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신일그룹 전 대표 류모 씨가 신일 골드코인의 출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최용석 대표는 골드코인을 팔았던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일그룹은 그간 의혹이 제기되었던 싱가포르 소재 신일그룹과 신일광채그룹, 신일골드코인 등과는 전혀 다른 법인입니다. 어떠한 주주권의 관련도 없으며 순수히 돈스코이호의 탐사와 발견 시 인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편 신일그룹은 150조 원 보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인용했다고 사과하면서 본질은 금괴가 아니라 역사적 사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의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돈스코이호 200톤 금괴가 있어서 약 150조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현재 금시세 환산을 해도 약 10조 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스코이호는 당시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의 패권 전쟁의 역사적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당사가 최초로 발견한 돈스코이호에 대하여 추후 러시아 정부의 발견서 등 서류를 공식적 채널을 통해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50조 원 보물선을 인양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놓고 본질은 보물선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라면서 한 발 빼는 양상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집요하게 이뤄지자 최 회장은 기자들을 피해서 달아나는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가상화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서 모든 게 우연인가요? 아니요,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공감원 조사에 임하실 당연히 거 임합니다. 있으신가요? 예. 아이고 잠깐만요. 좀 가셔야 됩니다. 저 지금 약속 있어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해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돈스코이호 실체는 있는 건지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겠고요.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주가 조작 등의 불법 행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것은 이태원 살인, 유족의 배상, 법원 국가 책임 인정입니다. 법원이 오늘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지연돼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1997년 당시 대학생이던 고 조중필 씨가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지 21년 만입니다. 진범인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 정지 연장 기한을 놓친 틈을 타서 미국에 도주했고 2015년에서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죠. 글쎄요, 법원이 이제라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의미가 크지만은 지난 21년간 유족들이 받은 고통은 그 어떤 배상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반장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찍 들어가서 쉬고요. 날씨 더우니까 조심하고.